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린대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이렇게 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리면 지금은, 예금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내가, 땡땡 은행에다 5천만 원을 예금했는데 그 은행이 망했다. 그럼 5천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9월부터 앞으로는 예금자 그 보호 액수를 1억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1억으로 늘리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건 1억으로 올려주면 지금까지 5천씩 쪼갰던 것들을 5천 쪼갰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1억을 그냥 하나은행에 예금으로 맡길 수 있네 라는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쁜 점 또는 불편한 점, 우려되는 점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에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이 실시가 됐고 24년 만에 1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그리고 첫 번째 보면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성이 증가한다는데, 요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5천만 원씩 밖에 보호를 못 받으니까 내가 1억을 예금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좀 안정적으로 예금하고 싶어 라고 하면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1억까지 가능하다면 한은행에 그냥 1억을 예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성을 좀 더 증가시킨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실제 이렇게 쪼개대 보면 A, B, C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은행들에게 예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있냐면 A은행과 B은행이 있는데 5천 이렇게 예금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다면 A은행과 B은행 중에 한 은행에 1억을 맡겨도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낫지? 라고 이렇게 비교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 가지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했던 것들이 한 은행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몰리면은 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은행들이야 수익이 늘어나겠지만, 자금이 빠져나가는 은행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예견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예금이 5천만 원, 1천만 원으로 1억으로 늘어났어, 예금자 보호가. 이건 어떤 거냐면, 보호되는 예금들에 대한 그 종류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49%에서 한 10% 정도 늘어나서 58%의 그런 예금들이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좌수. 어떤 계좌들은 보호받았고 어떤 계좌는 보호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1억으로 늘어남으로써 보호받는 계좌수가 97.9%에서 99.2%로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되게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고, 그럼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났을 때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이게 좋은 것만 있을까? 명만 있을까? 암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잠깐 보면, 미국에서는 한 3억 4천 정도 되면 3억 4천, 꽤 높죠.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들, 그 다음 영국은 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8,700만 원 정도고, 호주는 2억 3천만 원, 그리고 캐나다는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금자 보호 X가 증가하면 거의 캐나다하고 비슷하고 일본을 좀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죠. 중국은 9,500만 원 정도고, 싱가포르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예금자 보호 대상은 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호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그런 종류의 금융상품들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예금이라는 것들은 기간 동안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시입출식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돈을 넣거나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호 대상이고, 보호되지 않는 것들은 당연하듯이 펀드, 그 다음에 주식, 보험, 채권, 이런 것들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금융자산을 나눌 때 위험자산이냐 위험자산이 아니냐라고 나눴을 때는, 실제로 이런 것들 예금이라든지 예적금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위험자산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행들, 금융권에 대해서 야, 너네들 예금액을 보호해 줄 테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이것들을 공사에서 이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예금보험공사 부담 증가라는 건 뭐냐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더 받겠죠. 근데 왜 위험할 수 있냐? 은행이 망하게 되면 그때는 5천만 원까지 그것들을 보장해 줬는데 1억으로 늘어난다면 어떤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망하게 되면 그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2배로 늘어나니까. 만약 은행이 망한다? 그러면 어차피 1억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장해 주니까 아, 예금보험공사도 이러면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험성이 대두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금 보험료율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은행마다 예전에는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예금 보험공사에다가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1억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을 한다면 지금 보면 모든 은행들이 다 자기 자본 비율이나 아니면 자기 자본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위험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 이런 은행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 라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보험료 우리 많이 내잖아. 그럼 이거 우리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하는 예금자에게 이것들을 전가시켜야지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전가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자를 덜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면 그 보험료의 증가분을 예금을 하는 예금자에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1억 한도로 올라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만약 IMF라든지 아니면 2008년에 있는 미국발 경제 금융 위기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은행들이 파산하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그럼 그 공적 자본이 실제로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